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왔어요. 최성호. 계단을 닦던 영희의 손이 떨렸다. 새 경비원의 명찰에 적힌 15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의 이름이었다. 그 옆 얼굴, 오른손의 흉터, 웃을 때 보이는 금리까지. 여보, 정말 당신인가요?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돌아온 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과연 영희는 이 충격적인 진실과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하루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죠. 30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세월의 흔적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벽면 곳곳에 생긴 얼룩들, 녹슨 철문, 그리고 계단 모서리마다 달아버린 페인트 자국들이 말이에요. 복도 천장의 형광등 몇 개는 깜빡거리며 제 수명이 다해감을 알리고 있었고, 바닥 타일들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일부는 아예 깨져서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고 있었지만 그 뒤로 보이는 어깨에서는 어쩐지 조금씩 둥그러져 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메고 나오는 것이 영희의 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영희 씨. 경비실에서 나온 박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70이 넘은 박 아저씨는 영희보다 먼저 이 아파트에서 일을 시작했던 선배 같은 존재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말수가 많지 않은 성격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네, 박 아저씨도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 어제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아, 그거야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영희 씨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영희는 1층 계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적신 대걸레로 계단을 닦아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 되었죠. 계단 하나하나를 닦을 때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걸레를 헹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영희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구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80년대 발라드였어요. 사랑했지만 이별은 아쉬워도. 노랫말이 새벽 공기를 타고 흘러나오자 영희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15년 전의 기억이 스며들었어요. 남편 김철수와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며 춤을 췄던 기억이 말이에요. 거실 한가운데서 서툴지만 정겨웠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철수는 박자를 잘 못 맞췄지만 늘 웃으며 영희의 손을 잡았었죠. 여보, 우리 이 노래 좋아했잖아요.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15년 전 그 비 오는 날의 교통사고. 갑작스럽게 떠나간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영희야,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오늘 뭐 해 먹을까? 그런 말을 남기고 나간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영희는 곧 고개를 흔들며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혼자서라도 꿋꿋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영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동틀 무렵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연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이 오늘 하루도 평범하게 지나갈 것임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이 검은 실루엣으로 드러나고 그 위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영희야, 잘 지내니?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박순자의 전화였어요. 지방에서 살고 있는 순자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순자는 영희보다 2살 어렸지만 언제나 언니처럼 영희를 챙겨주곤 했어요. 네, 언니. 저는 괜찮아요. 언니는 어떠세요? 형부는 건강하시고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영희야,
너 혼자서 그 일 계속하는 게 걱정이 돼. 몸은 괜찮고?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무릎은 어때? 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요즘 들어 무릎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가 오기 전이면 뻐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아직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다시 걸레질에 집중했습니다. 이 일이 힘들긴 하지만 영희에게는 하루를 버텨나가게 해주는 소중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의 작은 인사와 미소가 영희의 하루를 조금이나마 덜 외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의 일상은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대걸레를 들고 계단을 닦는 일.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근무하겠습니다. 영희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경비원이 온 모양이었어요. 박 아저씨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최 씨, 처음이니까 천천히 적응하세요. 여기 주민들은 대부분 좋은 분들이에요. 최 씨라고 했나요? 영희는 별 생각 없이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며칠은 어색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1층 계단부터 시작해서 걸레질을 하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영희는 고개를 들어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희의 손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조금 다리를 절며 걷는 모습, 왼쪽 어깨가 살짝 처진 자세.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영희는 겨우 대답했지만 시선은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봐도 왠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키도 체격도 걷는 모습도 말이에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설마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영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도 어쩐지 익숙했거든요. 낮고 차분한 톤, 말끝을 살짝 올리는 습관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새로운 경비원을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계단을 청소할 때면 그 사람도 순찰을 돌았거든요. 인사는 주고받았지만 영희는 왠지 그 사람과 눈을 직접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영희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박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희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꾸만 그 새로운 경비원이 생각났거든요. 왜 그럴까요? 단지 비슷한 사람일 뿐인데 말이에요. 그분, 새로 오신 경비원분 성함이 뭐예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 아저씨는 별일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최성호 씨요? 좋은 분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성실해 보이고. 왜요? 뭔가 불편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최성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희의 세상이 한순간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최성호.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이었거든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영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최성호. 같은 이름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날 오후 영희는 2층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내고 집에 가려고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경비원 최성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요. 수고하십니다. 그 사람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옆 얼굴이었지만 영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코의 모양, 턱선, 이마의 주름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남편 최성우와 말이에요.
영희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튀면서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 사람이 놀라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그 목소리, 영희가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꿈에서라도 다시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났어요. 이럴 수가 없었거든요. 최성우는 분명히 죽었어요. 15년 전에 그 비 오는 날에 저는 괜찮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걱정스럽게 영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까지도 너무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상냥하고 조금은 걱정스러운 그런 눈빛.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실례했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착각일 거예요.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에요.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같은 이름에, 비슷한 외모에,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우연히 이 아파트에 온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영희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최성우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과 너무나 닮은 그 사람을 말이에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최성우라는 이름, 그 비슷한 외모, 익숙한 걸음걸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몇 시간 후 다시 알람에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경비실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남편과 닮은 건지 아니면 자신의 착각인지 말이에요. 영애 씨,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박 아저씨가 경비실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좀 일찍 끝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은 언제 출근하세요? 최 씨요? 아침 8시에 와요.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영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8시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어요. 영희는 평소보다 천천히 계단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끌고 싶었거든요. 최성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드디어 8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으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최성우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은 정면으로 얼굴을 봐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최성우가 경비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영희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핑계로 말이에요. 경비실 창문을 통해 최성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옆모습이었지만 확실히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쓰레기 좀 버려도 될까요? 영희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성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영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면으로 본 최성우의 얼굴은 정말 남편과 똑같았거든요. 눈의 모양, 코의 높이, 입술의 선까지, 심지어 이마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똑같았어요. 네, 그쪽에 버리시면 됩니다. 최성우가 가리킨 곳으로 가면서 영희는 최성우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오래된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 칼에 베어서 생긴 흉터와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감사합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단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만 경비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최성우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박 아저씨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는데 그때 보인 금리가 영희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자리에 금리가 있었거든요. 왼쪽 어금니 하나가 금리였는데 최성우도 정확히 같은 자리에 금리가 있었어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거든요. 며칠 동안 영희는 최성우를 관찰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작은 습관들까지 살펴봤어요. 왼쪽 어깨를 살짝 돌리는 습관, 생각할 때 턱을 만지는 버릇, 걸을 때 오른쪽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는 모습. 모든 것이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드디어 영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직접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이 궁금증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최성우가 혼자 순찰을 돌고 있을 때 영희가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최성우가 돌아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심호흡을 하고 물어봤어요. 혹시 전에 강서구 화곡동에 사신 적 없으세요? 그 순간 최성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이 되었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산 적 없어요. 최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희가 알던 따뜻한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영희는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제가 아는 분과 죄송하지만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습니다. 최성우는 영희의 말을 끊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급하게 피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아서 아파트 안을 산책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야간 근무자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최성호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영희는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청소용품을 받으러 간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김대리와 안면이 있었거든요. 김대리님, 새로 오신 경비원분 어떠세요? 최성호 씨요? 성실하고 좋은 분 같아요. 말수는 적지만 일은 잘하시고. 그런데 어디서 오셨대요? 김대리가 서류를 뒤적이며 확인했습니다. 영희는 긴장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오셨네요. 주소지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주소가 단독주택인데 이 주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대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알고 있는 주소일까요? 아, 맞다. 박순자 씨 주소랑 똑같네요. 혹시 아세요? 예전에 여기 살았던 분인데. 영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순자, 영희의 시누이였거든요. 최성우가 순자의 집 주소를 쓰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순자의 집 주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영희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 남편이 살아있다면 왜 순자의 집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15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온 시간들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결국 영희는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더 이상 이 의심과 함께 살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언니? 영희야. 웬일로 이 시간에 전화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평상시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뭔가 당황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형부는 잘 계세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이는 지금 출장 중이야. 며칠 전에 나갔어. 출장이요? 어디로요? 서울 쪽이야. 일이 생겨서 급하게 나갔다고 하더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던 순자가 아니었어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신대요? 글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일이 좀 복잡하다고 하네. 영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순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최성우는 분명히 영희의 남편이고 순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영희는 최성우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작은 휴게실이 있었거든요. 오후 시간에 최성우가 그곳에서 쉬는 것을 봤어요. 영희는 청소를 핑계로 휴게실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최성우가 휴게실에서 나와 순찰을 돌러간 사이 영희는 조심스럽게 휴게실에 들어갔어요. 탁자 위에 최성우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봤어요. 하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최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온 건지 영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청소하러 들어왔는데 휴대폰이 떨어져 있어서 주워드리려고. 영희는 어색하게 변명했습니다. 최성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희를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최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예전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영희는 서둘러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아파트 뒤편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뭔가 익숙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과금 고지서였습니다. 버려진 고지서들 사이에서 천안시 주소가 적힌 고지서를 발견했거든요. 영희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고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영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전기요금 고지서에 박순자와 최성우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같은 주소에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순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믿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온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럴 수가 있나? 영희는 중얼거리며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남편과 시누이가 자신을 속이고 함께 살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와 같이 계단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와 달랐어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서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손도 떨리고 자꾸만 실수를 했어요. 2층 계단을 닦다가 영희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무릎을 계단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간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어요. 영희의 비명소리에 박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최성우도 뒤따라 나타났어요. 영희 씨, 괜찮으세요? 박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희의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상당히 깊게 베인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최성우가 영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손길이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영희는 더 이상 그 따뜻함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영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1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영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순자와 최성우였습니다. 순자는 최성우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영희는 급하게 복도 한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순자가 최성우를 보며 웃는 모습, 최성우가 순자의 어깨를 감싸주는 모습,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영희의 남편은 살아있었고 시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만 혼자서 15년 동안 거짓된 슬픔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릎 상처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어요. 병원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순자와 최성우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던 모습,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말이에요. 영희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알린 그날 병원에서 순자가 울면서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언니, 형부가 너무 갑작스럽게. 내가 대신 장례 준비 다 할게. 그때 순자의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일주일 후 영희는 용기를 내어 아파트로 나왔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최성우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어요.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박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희 씨, 무릎은 좀 어때요? 많이 아프죠? 네, 괜찮아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경비실에서 최성우가 나왔습니다. 영희와 눈이 마주쳤지만 최성우는 냉담한 표정으로 지나갔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영희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다니요. 오후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의 전화였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희야, 병원에 갔다 왔다면서? 많이 다쳤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순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언니, 저 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영희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최성우라고 아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순자가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이상한 말을 해? 이상한 말이요? 언니가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영희야, 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당당해졌어요. 그래, 맞아. 나는 성우와 함께 살고 있어.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영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정말로 순자와 최성우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15년 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었다고? 영희야. 성우는 죽지 않았어. 그냥 너를 떠난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희가 알던 따뜻한 신우이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영희야, 현실을 좀 봐. 성우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사업은 망하고 빚은 늘어가고 너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니가 무능하니까 내가 책임진 거야. 성우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언니 대신에 말이야.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모욕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며 챙겨주던 순자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성우와 내가 함께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거든. 언니처럼 짐이 되지 않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영희는 직접 최성우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성우가 혼자 순찰을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가갔어요. 당신, 정말 제 남편 맞죠? 최성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나야. 드디어 인정했어요. 영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왜 죽은 척 했어요? 최성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땐 방법이 없었어. 사업도 망하고 빚도 많고 너랑 있으면 나까지 죽을 것 같았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를 속이고 순자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순자는 나를 이해해줘. 너처럼 원망하지도 않고 새로운 시작을 도와줬어.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짐이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날 밤 영희는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때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최성우는 큰 공사를 맡았다가 사기를 당했거든요. 하루아침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영희는 최성우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최성우는 점점 영희를 멀리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영희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런 말들이 영희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영희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순자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형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병원으로 빨리 와.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시신도 너무 훼손되어서 직접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순자가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최성우와 순자가 함께 꾸민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아파트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와 새로운 경비원 사이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주민들이 영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요즘 영애 씨 이상하지 않아요? 새로운 경비원하고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영희는 이제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영희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영희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숨어 살자. 진실을 알았으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지.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15년 동안 속아서 산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도 계속 움츠러들어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박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박 아저씨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영희 씨, 제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 아저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씨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는데 일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끔 전화 받는 걸 들어보면 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자들 이름도 여러 개 나오고 뭔가 수상해요. 영희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최성우가 지금도 다른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박 아저씨,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영희 씨가 그 사람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남편이 왜 떠났는지 알면 더 화날걸요. 박 아저씨의 마지막 말이 영희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이 왜 떠났는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외에 더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날 오후 영희는 예전에 살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최성우와 함께 살던 집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 집은 최성우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죽은 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예전 집 근처에 도착해서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어요. 영희는 근처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집이 언제 팔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집 말씀이세요? 한 14년 전쯤 팔렸을 거예요. 금매로 나왔었는데 금방 팔렸어요. 14년 전이요? 혹시 누가 팔았는지 알 수 있나요? 글쎄요, 오래된 일이라. 아, 그런데 그때 이상했던 게 집주인이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이 왔었어요. 최성우 씨였나? 그 사람 부인명의 집이었는데 말이에요. 영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4년 전이면 남편이 죽었다고 알려진 지 1년 후였어요. 그때 최성우가 살아서 영희 명의의 집을 팔았다는 얘기였거든요. 영희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그 집이 14년 전에 팔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인은 영희였지만 실제로는 최성우가 영희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팔았던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빚을 갚는데 사용되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집을 몰래 팔고 자신은 죽은 척하고 도망간 거였거든요. 그것도 신우이와 함께 말이에요. 며칠 후 영희는 우연히 최성우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경비실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최성우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영아, 걱정 마. 곧 돈 들어올 거야. 이번 일만 성공하면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미영이라는 이름이 영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외에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 아줌마는 완전히 믿고 있어.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다고 했더니 자기 전 재산 다 맡기겠다고 하더라고. 영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성우가 지금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영희처럼 순진한 여자를 노려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도 완전히 내 편이야. 그 여자가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 내가 좀 잘해주니까 완전히 넘어갔어. 순자까지도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범인지 헷갈렸지만 어쨌든
최성호가 지금도 나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속고 살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이라는 여자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영희처럼 십몇 년 동안 고통받으면 안 되거든요. 영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성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았어요. 예전 집이 팔린 것에 대한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최성호가 만나고 있는 미영이라는 여자를 직접 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어요. 카페에서 최성호와 만나서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투자 관련 서류인 것 같았어요. 영희는 그 여자를 따라가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최성호라는 분과 투자 관련해서 만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미영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영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영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더 이상 숨어서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피해자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 정기 주민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영희는 참석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영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낼 작정이었거든요. 회의실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각종 안건들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럼 이제 기타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관리소장의 말에 영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조용했던 영희가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할 말이 있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나왔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중에 최성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최성호는 오늘 야간 근무라서 회의실에 없었지만 박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 씨,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최성호는 제 남편입니다. 15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은 15년 전 사업 실패와 빚 때문에 죽은 척 실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집을 몰래 팔아서 돈을 빼돌렸어요. 영희는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른 여성들을 속여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영이라는 여자를 속여서 투자금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영희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최성호가 전화로 사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회의실이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박순자라는 여자가 공범으로 관여했습니다. 제 시누이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순자였어요. 순자는 영희가 발표하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자가 다급하게 달려왔지만 영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남편이 죽었다고 믿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속여왔어요. 순자가 영희의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영희야, 그만해. 내가 뭘 알겠어? 순자가 소리쳤지만 영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 알아요, 언니. 언니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남편과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말이에요. 그때 경비실에서 연락을 받은 최성호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를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최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주민들의 시선이 모두 최성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지금까지 영희가 한 말을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최성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최성호 씨, 정말입니까? 영애 씨 말이 사실인가요? 관리소장이 엄숙하게 물어봤습니다. 최성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회의실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도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민들이 빠르게 문을 막았습니다. 이미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어요. 나 줘. 나 달라고. 최성호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해서 최성호를 제지했어요. 영희야, 영희야. 최성호가 영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최성호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봤어요. 너도 나 없인 못 살았잖아. 15년 동안 나 없이 어떻게 살았는데? 결국 나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최성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난 당신 없어도 살아요. 15년 동안 혼자서도 잘 살았거든요. 영희는 천천히 최성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영희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도 경찰에게 연행되어 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영희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회의실에 남은 주민들이 영희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영희를 오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영희의 용기를 인정했어요. 영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일하시죠. 우리가 도울게요. 주민들의 따뜻한 말에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아저씨가 영희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영희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영희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계단을 닦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영희는 이제 아파트 1층 상가에 작은 분식집을 열고 있었거든요. 영인의 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린 그 작은 가게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영희가 직접 만드는 떡볶이와 김밥의 맛이 정말 좋았거든요. 무엇보다 영희의 따뜻한 미소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아침 7시 영희는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여전히 8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지만 이제는 그 노래들이 슬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억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친근한 멜로디였어요. 사장님, 아침 김밥 하나 주세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2층에 사는 직장인이었어요.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싸줬습니다. 네,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사장님이 계시니까 아침이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그런 작은 대화들이 영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오전 10시쯤 박 아저씨가 들러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경비원이 일하고 있지만 박 아저씨는 여전히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영희 씨, 오늘도 장사 잘 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박 아저씨 덕분이에요. 처음에 용기 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결심 못했을 거예요. 영희가 박 아저씨에게 따뜻한 어묵탕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그날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영희 씨가 워낙 대단했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낸 거니까요. 이제는 과거 일이에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영희는 지금의 삶이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비록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자신의 힘으로 꾸려나가는 삶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분주해졌습니다. 떡볶이를 주문하는 학생들, 김밥을 사가는 주부들, 라면을 먹고 가는 직장인들. 모든 사람들이 영희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떡볶이 매운맛으로 2인분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영희는 능숙하게 떡볶이를 끓이며 웃었습니다. 이런 바쁨도 즐거웠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오후 늦게 가게가 조금 한적해졌을 때 영희는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계단이 보였어요. 예전에 자신이 매일 닦던 그 계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 계단에서 최성우를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며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진실을 모른 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영희는 진실을 알았고 그 진실과 용감하게 맞섰어요. 그 결과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영희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었어요.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예전에 최성우와 함께 들었던 그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노래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간 일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그 계단에서 너를 보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너를 그리워했겠지.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발걸음은 다른 길로 향한다. 그 순간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어보니 동네 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사장님, 떡볶이 포장으로 한 개만 주세요. 어머, 벌써 문 닫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해줄게. 영희는 웃으며 다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영희에게 이것저것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사장님 떡볶이가 최고라고 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에 영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희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떡볶이를 포장해서 아이들에게 건네주며 영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과거의 아픔도 원망도 없었어요. 오직 현재의 행복만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내일도 올게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누군가를 속이지도 않고 자신을 속이지도 않으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가는 영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가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생각에 설렜거든요. 영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67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찾은 것이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라디오를 들으며 이제 나를 속이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는 영희. 아파트 1층 작은 분식집에서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내어주는 영희의 모습이 따뜻한 봄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